제가 외국계사를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요. 영어 이름이 있는데 올리브라고 합니다. 오빠의 여자친구를 닮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불리웠던 그 별명이었는데요. 그 별명 가지고 외국계사 갔는데 갑자기 영어 이름 대라고 해가지고는 급하게 될 게 없어서 됐던 이름으로 지금 10여 년이 넘게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가 더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올부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저희 딸아이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은 사실 지난 한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프로젝트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하기 이전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이 있어 왔고, 그런 담당자들에 의해서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 학교 안에서의 노력처럼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배움의 현장에 저희가 그런 손을 잡아주는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기술이라는 것들이 교실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교실 안에 하는 변화에 대한 것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반영하고 다른 선생님들께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와드리고 있는 영역은 사실 4가지 필러로 나눠져 있는데요. 4가지 중에 하나가 실제 교육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노하우들, 그리고 저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가 교육자들을 돕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형태로 선생님들께 연수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또 특별히 그 수업 디자인을 잘 하시고 잘 역할들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전 세계 선생님들 중에서 뽑아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 혁신 교육가들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공을 기여를 해드린 것들에 대해서 축하해드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스파이어링 스튜던트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역할을 맡기 이전에 했던 게 이제 대학생들을 맡아서 대학생 오디언스를 맡았었는데요. 이매진 컵이라든지 드림 스파크 같은 형태로 학생들이 그러한 역할들에 있어서 저희 기업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는 역할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쇼케이스 스쿨입니다. 자랑스러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쇼케이스 스쿨이 전 세계에 약 90개 정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0개 지정을 지난 저희가 10년 프로그램 중에 한 7년 정도 계속 선정을 해왔었는데요. 매년 선정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중앙중학교와 세종시의 미르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나라에서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에서도 쇼케이스 스쿨을 진행해오는 게 처음이어서 큰 기대와 함께 부담도 많이 되고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보다 사실 저희가 대구중앙중학교에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민을 앞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도 자주 뵙고, 그리고 오늘 내일 동시에 저희 엑스퍼트 에듀케이터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 도와주시러 많이 이 학교를 방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저희를 활용하셔서 만나시게 될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변화, 현장을 선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아마 대구 중앙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작년에 저희 그 에듀케이터 포럼에 참석을 하셨었기 때문에 보시는 비디오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모이셨던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꿈꾸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선생님이 가장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저희가 참석하셨던 그 행사를 서머니에서 모아놓은 영상인데요. 보신 것처럼 천여명의 선생님들께서 전국에서 오셨는데 어느 선생님 하나 그 지겨워하는 얼굴 없이 저희 뭐 편집을 잘했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현장의 교육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꿈꾸고 있다는 게 저와 선생님들 모이셨던 분들 그러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사실 가장 시작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실 안에서 시작되셔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교실의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힘보다 사실은 저희는 각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실 안에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의 변화의 가장 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려우시죠? 이 업무들이라는 게 제가 선생님들 뵙고 나서 제가 이전에 알던 제가 제자로서 뵀던 선생님들에 대한 그 위대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업무들이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내셔야 되는 시간의 노력들이라는 것들이 가히 상상 이상이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과 새로운 걸 하십시오.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셔야죠. 변화에 지쳐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들께는 얼마나 더 무거운 발걸음이신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우시는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을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 주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제가 연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하는 것들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편한 거 윈도우 그냥 XP 써도 되는데 왜 7로 갈아타야 됩니까? 왜 팔은 내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부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오피스도 2003 써도 불이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013 깔아서 새로운 거 해보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변화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해주셔야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보시는 것들이 비단 어려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선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런 부담감을 즐거움으로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비디오는요. 저희 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라고 아까 그 비디오 안에도 모든 그 강사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런 수업 사례들을 잘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기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셨던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런 수업의 변화를 꿈꾸다 보니까 요즘의 세대가 워낙 디지털 세대다 보니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세션들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러한 선생님들 중에 이제 김황 선생님이라고 광주의 극락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저희가 그 수업하시는 것들 워낙 아이들하고
조금 그 겉핥기식에밖에 못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비디오 보면서 아 이거밖에 못 넣었나 되게 후회했거든요. 제가 가서 하루 종일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비디오 촬영하고 밥 먹고 일하는데 그 학교는 11학급이 있고요. 전체 초등학교인데 11학급이 있고 어제 지금 세종시에 있는 미르초등학교에서 이 연습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김하우 선생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초등학교여서. 근데 선생님이 학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광주의 시내에 있는 학교고요. 근데 학급이 11학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옆에 학교가 또 다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거의 다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약간 특수 아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학교가 아이들 예비 소집일에 줄을 세웠다고 아파트 단지별로 줄 세워서 이슈가 됐던 그걸 보고 제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화를 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들도 존재하는구나에 대한 것들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학교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의 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제 쭉 풀어나가시는데 그 학교는 혁신학교로 4년째가 되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 학교의 고민은 혁신학교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방향과 선생님 하고 계시는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을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들이 선생님들 상의 이해 상충에서 가장 큰 문제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 변화를 꿈꾸시는 분과 그리고 또 다른 변화에 대한 방향을 꿈꾸시는 분 그리고 그러기 싫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학교 안에서의 변화에 상충되는 이해 갈등 관계를 4년 동안 풀어나가시는데 어떻게 푸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맨날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노력을 놓지 않으셨던 게 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변화에 대한 선물을 주셨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의 표정들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비디오를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인 1패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가 촬영을 위해 가서 아이들이 연습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익숙하게 원노트를 쓰고 있고요. 과학 관찰 노트 이런 것들을 쓰는데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에서 과제도 키우고 메추리도 키워서 뭐 그 부화하는 과정도 찍고
보이고 이러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미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왔던 배움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익숙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의 융합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책을 보는 광경을 보셨을 텐데 수업하기 전에 항상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침 8시부터 등교하는 것부터 이제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있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엑셀 온라인으로 오늘 아이들이 선택한 책들을 집어넣고 거기 이제 별점을 주도록 했더니 아이들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시간이 끝나고는 각자 본인이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본인의 각자 디바이스에서 점수를 주고 선생님은 화면상에서 아이들이 했던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시는 과정들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독서 교육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없었던 교육은 아니었던 거고요. 아이들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나 서비스와 결합이 되어서 훨씬 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정보의 깊이나 구성력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쭉 이제 21세 학습자들 아이들에게 원하는 저희 역량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이의 꿈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유치원 졸업을 했어요. 다행히 유치원 졸업식이 저녁이어가지고 세종시 아침에 출장 갔다가 지쳤다고 부랴부랴 가가지고는 5시 시작인데 아주 5시 1분에 도착해서 세이프했습니다. 공주님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출장을 사실 고민까지 할 정도로 아이가 아마 오전이었으면 세종시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사실 제 인생의 커리어에 대한 것들, 제 개인이 가진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에 대한 이 미래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있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저한테는 더 할 말이 없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아이의 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주고요. 이 녀석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 감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이에도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아서 저희 딸내미가 공주께서는 저한테 엄마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꿈을 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지금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없겠냐고 제가 반문하고요. 40을 자꾸 들어가면서 기분이 나빠요. 제 아이가 제가 이제 꿈을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꿈에 대한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아이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요새 아이들이요 꿈이 뭐냐라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사춘기가 오셔가지고 꿈 물어보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어른들은 꿈을 물어보네요. 엄마가 물어보고 아빠가 물어보고 할머니가 물어보고 선생님이 물어보고 아줌마가 물어보고 오빠들이 물어본대요. 왜 자꾸 물어보네요. 자기는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이제 저랑 같이 자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장난을 치다가 비밀인데 엄마한테만 얘기를 해주겠대요. 꿈이 있긴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불과 7살 한 중반쯤이었습니다. 여름쯤에. 뭐냐라고 했더니 주얼팻이 됐으면 좋겠대요. 제가 순간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실망감을 애 앞에서 얼굴에 표현이 될까봐 아주 이빨 빠져먹습니다. 그래서 주얼팻? 그랬더니 이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고요. 초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애니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세상을 구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주얼팻이 왜 되고 싶을까? 그랬더니 저는 사실 어떤 직업군에 대한 꿈을 내뱉어 줄 줄 알았어요. 더 어렸다면 당연히 무슨 이런 뽀로로가 되고 싶고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만 학교갈 나이가 다 됐는데 아이가 아직도 캐릭터를 꿈꾸고 있어서 얘가 아직 내가 너무 순수하게 싶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대답은 자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본인이 이런 초능적인
힘이 있다면 아이들이 뭐가 어려워도 항상 도와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여기 악마가 나와요. 아줌마가, 마녀 아줌마 같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자기가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길래 꿈꾸기가 행복이 좋다고 제가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기가 유치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제가 유치원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테마가 정해져서 주말에 엄마들한테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주제가 전해지고요. 아이들하고 주말 동안 그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것들 조금 이런 처음 촉발을 시킬 수 있는 대화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몇 주가 지나서 주제가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초등학교 준비 과정 중에 아이들이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꿈입니다. 어머니 주말에 식구들과 함께 소연이의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꿈 얘기하면 싫어할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유치원 가서도 애 앞에서 좋은 뜻이 되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거든요. 그랬더니 야 다음 주에 꿈 한대더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더니만 뒤돌아서서 저한테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희 신랑이 그 딸이나 그 엄마나 터무니없는 꿈을 꾼다며 저런다며 저한테 뒤에 가서 뭐라고 했는데요. 전 정말로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8살이 되었잖아요. 저희 애기가 1월생이어서 생일을 지났거든요. 만 7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깊은 꿈입니다. 아마 20살이 될 때까지도 놓지 않을 꿈인데요. 이 정도 꾸면은 뭐 좀 근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유엔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유엔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유엔이라는 곳에서 멋진 일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꿈을 잊어버리고 저는 이제 뭐 회사에 취업해서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고서 정말 내가 노력했으면 나도 유엔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나는 전 아이가 되었을 때 내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나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새로운 가슴 두근거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욕심이지만 딸에게 한번 꿈을 꿔보기로 생각을 하고는 딸한테 나는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이는 유엔도 모르고요. 사무총장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저희 이제 위인전이 요새 좋더라고요. 박기문 총장님도 나와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위인전에는. 그래서 총장님 그 위인전도 보여주고 막 책도 읽어줬는데 사실 상당히 생소하고 아이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조직이어서 애기가 뭐 할아버지는 살아있나?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유엔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해준 건 네가 꿈꾸는 주얼펫의 이유와 똑같다. 유엔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너의 바로 만났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 이상으로 많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방법들 앞에 놓일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네 뜻을 따라 이 유엔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너의 무대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줬더니 아이가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끄덕끄덕 하더니 알았어 하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교사 생활 18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애는 처음 봤어요. 어머니 이러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주얼패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나의 뜻을 수용해 주었구나 이런 생각에
이 부모로서의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화를 딱 끊고 뒤돌아서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가 유엔의 사무총장을 꿈꾼다면 이 아이에게 저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이 아이에게 어떤 기회를 주면 이 아이가 정말 사무총장이 되어가는 그 길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아이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정말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만 받았던 이 교육의 힘으로 그 멋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 한번 가보지 않았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초중, 중, 대학교, 딱 학사 졸업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배운 것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저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저보다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힘을 주게 된다면 이러한 길들을 정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는 것들을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기관들과 학교들 그리고 뭐 교수진들, 교사들,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루브릭으로 선생님들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6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이 협업 능력, 문제 해결과 창의성, 지식 구성,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의식, 자기 조절과 책임감이라는 역량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세기와 21세기 학습자 역량이라고 불렀는데 20세기의 학습자들에게 이런 역량이 필요 없었을까요? 저는 20세기의 학생이었죠. 근데 20세기 맞겠죠? 네. 20세기의 학생이었는데 저에게도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협업과 문제 해결과 창의성과 그리고 지식을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서 지금 21세기와 20세기라는 앞에 세기가 바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에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커 나가서 이제 학교 현장을 떠나면 만나게 될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지금의 기업의 현장입니다. 사회 현장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월드 투어 스쿨, 이 쇼케이스 스쿨이 계속 거듭이 돼서 훨씬 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투어를 오게 하는 학교들, 지정을 받는 학교들이 있으세요. 그 월드 투어 스쿨 중에 하나인 실버톤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는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전체를 이제 3시간 동안 저랑 이제 단둘이 데이트를 하며 모든 교실 아무 데나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면 아이들 수업하고 있고 아이들이 기꺼이 막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안기고 선생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만들기를 자랑하고 하는 과정들 같고요. 그리고 학교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키우고 계시는 연구도 보여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이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이제 한국 가면 이러한 쇼케이스 스쿨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런 지정된 학교를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기업들이 학교에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많은 이제 학교들과 만나고 이 교육에 관련되신 분들과 기업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면 사실 저희에게 어떤 지원의 요청들, 도움의 요청들을 하셨을 때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피스 좀 공짜로 씁시다. 윈도우 좀 주세요. 아니면 디바이스 기증은 불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처음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학교도 그럼 월드투어 스쿨이면 호주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학교에 기계 같은 것들을 기증하고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기증하는 것들을 도움을 드렸을까라는 궁금증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답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앞에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신 단어는 opportunity였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고
다음에는 챌린지를 주시면 됩니다. 도전을 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쭉 얘기하셨어요. 한 아이가 태어난 걸 상상해 보라고 하셨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이 어떤 새로운 첫 번째 이런 커뮤니티에 속하게 주는 것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가 되겠죠. 교육의 현장에 선생님의 손으로 엄마, 아빠가 그 손을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싱크를 잘해야 된다. 내가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인재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컸으면 하는 교육관이 있는데 학교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키울 거라고 다르게 키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큰다면 그 학교 계속 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모와 학교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를 계속 호흡하면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학교에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셨고요.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의 손을 잡을 겁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와 부모와 학교가 그러한 동기화를 하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학교와 기업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한 것들을 동기화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인재상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들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학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과정을 도전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그거를 해드려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초청을 주셨거든요. 그럼 뭘 하길 바랬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참 되게 흐뭇한 웃음으로 씩 웃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토니라는 하얀 머리의 선생님이시고요. 지금도 이런 포럼 같은 데 갈 때마다 항상 가장 기꺼이 막 반겨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교장선생님이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선생님들과 학교들의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한 지가 올해가 17년째가 돼가고 있고요.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2개의 기업을 다녔고 해외 기업에서도 2개의 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4개의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벤처 회사를 찾았다 망해가지고요. 숫자에 잘 넣지 않아요. 하지만 5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은 친구들, 대학생들의 이런 인턴들을 뽑고요. 저희 시민사람들을 뽑고, 경영 사람들을 뽑는데, 인재들을 뽑는데, 제가 봤던 인터뷰만 해도 몇천 명 정도 됐거든요. 종이로 본 친구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인턴 한 명 뽑는데, 한 자리에 한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기회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사실 기회를 주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은 한 명인 거예요. 3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선생님들께 여러 번 보여드린다면 그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들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5개를 다녔다고 했는데 5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의 비전에 대한 문장을 외워본 거는 이 회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와서 처음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모든 그 부서의 부문장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것을 외우셨어요. 영어로 Enable people and business throughout the world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이라고 외우시고 그것들이 그 비전이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셨어요. 세일즈도 그랬고 그리고 HR도 그랬고 개발자 플랫폼 부서도 그랬고 개발 부서도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빌 게이츠가 75년대에 회사를 세우면서 이 회사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과 기업들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그래서 윈도우는 기존의 까만 창에서 이 콘솔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능력자들만이 쓸 수 있었던 그 커다란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사용자들을 모든 범인들이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컴퓨터에 대한 슈퍼맨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영역의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을 실현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내놓았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 저희가 파워포인트가 없었다면 이런 발표를 할 때 제가 열심히 차트에다가 그리거나 뭐 이런 종이에다가 손을 써서 했겠죠.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할 때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과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우고 하는데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명에 맞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아이들, 인재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뽑습니다라고 저희 대학생 공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봤더니 성실함과 정직함, 열정,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 그리고 본인의 발전뿐 아니라 타인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 자기 비판과 반성,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추천한 책임감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익 점수 보지 않더라고요. 결격 사유가 밑에 하나 있어요. 해외 여행에 문제가 있는 친구는 못 들어온다라고 써 있었어요. 뭐 이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대학생 공채를 들어오는 친구들은 회사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 연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신입사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외 출장이 가장 많은 집단이에요. 그 공채 신입사원들이. 그러한 것들 이외에는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앞서 보신 학습자 역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6가지 역량에 저희가 지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가 본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봤더니 해외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영어 때문에 그럴까요? 라는 그 친구들 제가 본사 갈 때마다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같이 밥 먹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영어 저는 말씀드렸듯이 어디 해외 연수한 게 아니거든요. 제 영어는 아주 쉬운 고등학교 영어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쉬운 영어로 할 얘기 다 하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본사를 가면 한국 사람보다 영어 못하는 인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영어를 제가 봐도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긴 하는 건가 하는데 그 사람들 너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영어를 못하는 저 아이들은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해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이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열심히 토익 공부하고 지금 대학생 오픽이라는 거 공부하고 심지어 스피킹에 대한 능력 자체도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이냐 2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협력, 이 친구가 협업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것들은 이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있습니까? 자기 비판과 자기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시험 성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약한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6가지 21세기 학습자 역량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역량 6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이동
이후에 21세기의 CLD에 대한 것들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알려주실 거고요. 저희 연수 자료에 이러한 것들 선생님들 수업에 디자인하시는 방법, 그 수업을 디자인하시면 그걸로 학생들을 평가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단초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두 가지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료를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영양 6가지 중에 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업이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저희 배웠던 거죠. 친구랑 잘 도와야 되고 협동심 이런 것들 배워왔었는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20세기 협업과 21세기 협업. 저희가 20세기 협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떠올랐고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 왜 고등학교 때 저렇게 튼실한지 네. 여학생들 운동회 때 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협업을 배웠는데 협동심을 배우겠죠. 저희 꼬맹이도 5살 때부터 놀이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놀이학교에서 이제 운동회 하면 아이들 줄다리기 합니다. 이 줄다리기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단체로 할 수 있는 단체 운동 종목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저희가 의도한 능력들을 배워나가죠. 처음에 5살 꼬맹이들 할 때 봤더니 이 아이들은 키 순서대로 선생님 줄을 세워주셨고요. 넘어지지 않게 자 와 라고 입장을 해서 줄을 긋고 영차 하고 넘어지고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할 때 뒤에 있는 친구하고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엄마들이 막 꼬리 잡고 막 흔들어주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6살이 되고 7살이 됐더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7살 운동회는 5살 때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프로급이었습니다. 영차를 배웠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영 했을 때는 앞에 가 있어야 되고 차 했을 때 뒤로 가라니까 아이들이 어쩜 똑같이 영차를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호흡을 배웠습니다. 나 혼자 쓰는 힘이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들 20명과 함께 해야 하는 힘을 쓸 때에는 부호라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배웠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은요 전략들을 배웁니다. 앞에 튼실한 아이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느라고 앞자리에 딱 가죠. 뒤에 일단 무리들이 가서 들어 눕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워가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몸으로 배울 수 있는 협업 능력들로 제공이 되었던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피지컬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인 협업 능력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배워왔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 21세기 협업은 물리적인 협업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 한 명이거든요. 그럼 저는 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260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260개국 지사에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러한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본사의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260개국을 함께 움직이도록 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환경, 그리고 교육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260개국이 하나 된 방향을 보고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저희 인재들의 능력 중에 하나를 버추얼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의 협업 능력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키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실 안에 수업 디자인을 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n my classroom, I grasp on any technology that can expand a kid's possibilities. Greer, come on up. Learning comes from a teacher that's willing to take a risk and do something new and bring these powerful tools. Hi, welcome to Mystery Skype. One of the key tools we're using right now is Skype to connect with other classrooms. It's so powerful to connect them beyond these four walls. Are you in the United States? And this gives Skype's a chance for the kids to connect with other students around the world. Are you east of Mississippi?
read? Learners of No. It's a challenging game for them. They have to critically think. It helps the kids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other Are countries. you in the U.S.? No, we're not. Are you somewhere in Mexico? Yes. It's a powerful tool to see kids learning from each other. Hey, Mateo, come on over, bring those maps. To see their critical thinking process is far better than any test I could give them. Because of Mr. Beverly, learning seems to be really fun. It's more like a game instead of the teacher telling you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t's our team effort to really win Mystery Sky. Do the Rocky Mountains run through your state? No. No. I mean, really, it takes a team to do anything in life. And this is a chance for them to experience that collaboration. Are you in Baja California? No. You can see those light bulbs going off and just that connection that they're making. How better to do that than to actually connect with other kids all over the world? Do you have dry weather? Yes, we do. Technology empowers our class to be able to learn beyond our four walls. I'm just a passionate educator who wants to make an impact for kids. I'll take risks to try to expand their learning beyond what they could ever imagine. Are you in Mexico City? Yes, we are. 네, 이 보셨던 그 수업 디자인은요, 미스터리 스카이프라고 불리우는 이제 수업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카이프가 사실은 스카이프 아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압니다. 애들 다 이제 해외 보내고 이제 무료로 전화해야 되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근데 이제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서 이제 컨슈머들에 해당하는 이런 상품들이 과연 이 스카이프가 교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가 스카이프 인 더 클래스룸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스카이프가 와이파이 기반으로는 무료이고요. 그리고 이 스카이프에 대한 기능을 본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여기에서 차단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실 안에서 어떤 수업들이 가능할까요를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이런 수업 디자인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신 미스터리 스카이프는 20곡에 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각 서로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이 스카이프라는 영상통화 기술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그 지리 학습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안 알려주고요. 20곡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가 20곡이가 이렇게 똑똑한 도구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이 영상들 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스카이프에 대한 탐복보다 20곡에 대한 탐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20곡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구나. 보셨던 아이들의 러닝 액티비티를 보시면 팀을 이뤄서 아이들이 지식을 스스로 책에서 얻는 친구도 있었고 지도를 보는 친구도 있었고 컴퓨터를 찾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워크들을 하고 그리고 버추얼하게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협업의 능력들을 테스트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보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얻었던 앞에 지식들을 가지고 그 지식을 계단 삼아 20곡이라는 것들이 지식을 쌓고 쌓아보니까 결국에 그런 단서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맞출 수 있었던 멕시코 시티라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수업 전체에 대한 디자인 선생님이 하신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지만 아이들이 멕시코 시티라는 것들을 맞추고 나서 환호성을 쳤던 그 모습들에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리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멕시코 시티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멕시코 시티란 어느 위도와 경도, 면적, 그리고 여기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산업군은 뭐고, 뭐 인구는 얼마였고, 그리고 뭐 이런 팩트들에 대한 난리지를 전달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세기 또는 그 전에 이 학교라는 게 생겼을 때, 교실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과 지금의 지식의 전달의 방식 또는 지식의 전달의 목적들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교실밖에 없었겠죠. 부모들의 지식 수준이 낮았을 수 있고 그리고 집
집에 많은 방대한 책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그곳은 마땅히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부모의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식이라는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희 꼬맹이 책이 4,000권이 있어요, 집에. 제가 국어국문학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책을 또 사야 또 직성이 풀려서 책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이 과연 아이가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고, 인터넷이 있죠. 신문도 있고요. 요새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경험을 주시려습니까? 저희 아이 벌써 꼬맹이가 해외를 다른 나라를 가본 나라가 5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제가 그러고 났더니 제 아이에게는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더 어렸을 때 경험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그 소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방대하게 아이들의 이 소스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그럼 교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실에서도 똑같이 그 지식을 전달한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익사이먼트를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실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지식들을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지, 또는 그것들의 포즈를 맞추는지, 그것들로 인해서 제2의 가치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실이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그 희열감으로 이 교실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이 멕시코시티를 제 나이쯤 됐을 때 기억을 할 때는, 또는 멕시코시티라는 곳에 가서 여행을 갔을 때 분명히 이 날의 교실 안에서의 현장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실 안의 변화들이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국은 참 잘하네. 제가 이 스카이프 인 더 클래스룸 프로그램이 이 미스터리 스카이프 말고도 익스플로링 오션이라고 해서 바다 탐험 프로그램을 만드신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이게 MS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수업 디자인을 하십시오라고 드린 게 아니라 각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 디자인에 이름, 네이밍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카이프 인 더 클래스룸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과목과 그리고 제 주제들을 정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런 걸 함께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검색에 나오실 거고요. 그 선생님들에게 트위터를 보내시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서 하신 다음에 수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한 것들을 쭉 보여드렸더니 한국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는 이게 영어가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다음 사례는 대구의 월암초등학교의 유동욱 선생님이라고 아마 학교에 오셨을 법한데 그 유동욱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폰트가 깨져서 스카이프를 활용한 교실 벽 넘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스카이프를 아주 예전부터 활용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 활용을 하셨던 것들이 그 진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장 이사를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가 일하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회사들이 많이 이제 기업들이 서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꿈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롤모델들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한번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드셔서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다가 여러 번 이제 불발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스카이프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근무 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만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일하는 모습들을 하고 정말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들이 날씨 기상 캐스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네이버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쭉 연결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스카이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깊어지셨던 것 같고요.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게 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4학년 아이들의 단원입니다. 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단원이 4학년에 있는데 뭐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들을 하는 거거든요. 대구의 월암초등학교가 제가 가봤더니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초등학교더라고요. 그게 저는 대구가 죄송하지만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고향이 대구셔가지고 저는 어려서 할머니 댁에 오는 게 이제 대구의 공원 지금 있는 그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그냥 시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도시와 농촌 하는데 저희는 도시고요 이러는데 도시인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도시고요 농촌하고 연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래요? 라고 해서 좀 충격인데 이러고 그 학교를 갔어요. 정말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도시 아이들이었고요.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농촌의 모습들은 사실은 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농촌은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공주의 의단초등학교라고 한 논밭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 두 학교 선생님이 이 같은 단원을 디자인하셨어요. 수업 디자인하셨는데요. 4차 시간을 하셨고요. 무슨 큰 비를 할 때 쓰고요. 경운기는 지식산의 공식들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서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 다양한 네,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는 도시와 농촌 이해하기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들을 스카이프로 양쪽 학교를 연결해서 농촌의 아이들이 자기네 이제 집에서 경운기랑 이런 걸 찍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자산으로 본인들이 그 자료를 만든 거예요. 야, 요게 우리 집에 있는 경운기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 아이들은 도시 자기네 아파트들이나 뭐 이런 교통 상황들에 대한 것들, 마트 이런 걸 찍어서 도시를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이 뒤에서 이제 이 차시가 진행될 때마다 이 선생님들 사례들을 보느라고 보는데 놀라웠던 건 뭐 경운기에 대한 것들 이런 소개라는 게 사실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전에 전달했던 것과 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집중도가 달랐어요. 뭐냐면 어떤 그 공주의 아이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경운기인데 라고 했더니 우와 경운기 있어 막 이러고 아이들이 니네 집 부자다 경운기가 있냐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당연히 없죠. 여기 경운기가 왜 있겠어요? 이러는데 자신 집에 있는 차보다 경운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러한 흥미도가 그냥 단순히 농촌에서 쓰여지는 농기구와 이러한 수단으로 경운기가 있고 철기가 있고 이렇게 전달되었던 팩트보다 훨씬 더 아이들한테 깊숙하게 잘 흡수되고 있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는요.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2차 시 수업 때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라고 해서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는 이 2차 시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의 러닝 액티비티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 아이들은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현실 문제들을 본인들이 리서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촌의 아이들은 농촌 본인들의 아이들 그 마을의 문제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사실 이번 2차 시에서 저는 사실 선생님들과 전율을 느꼈던 게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는 우리 동네 하나뿐인 가게라는 농촌 아이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가져왔던 문제점들, 뭐 예상하셨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뭐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차난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농촌의 아이들이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쓰레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소각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왔는데 우리 동네 하나뿐인 가게라는 게 나왔는데 애들이 일순간의 정적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저는 뒤에서 푹 웃었거든요. 이거 저 귀여운 문제점을 어떻게 제기했을까라고 해서 푹 웃었는데 아이들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발표했던 공주의 아이는 우리 동네에 가게가 하나뿐이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우리 동네 가장 심각한 문제다. 과자를 사먹을 곳이 없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듣고 어른들은 뒤에서 그래 저 과자 못 사먹어서 어지간히 문제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서로 하는데, 야 그럼 너네 과자는 어떻게 먹어? 그 아줌마는 왜 가게를 그만뒀어? 이 아이들이 야 가게가 우리가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줌마가 장사 안 돼서 안 한대, 이사 간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사 먹어주면 되잖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 먹어도 안 된대, 아줌마는 이사 가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대부의 아이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과자를 사 먹을 곳이 없다라는 것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 문제거든요. 그 시간을 하고 나서 이 동배 선생님과 대부 선생님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에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그 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 농촌의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가 있었고요. 경제 에코시스템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소멸되고 그래서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대가 존속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경제의 이런 에코시스템이 붕괴되면 그것의 여파가 어떻게 지역사회 경제에 미칠 것인지, 국가사회 민족 경제에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선생님께서 텍스트로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에 단축되어 전달했으면 아이들이 그만큼의 심각성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제가 이러한 가게 하나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에코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본인들의 현실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걸 풀기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까지 아이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했습니다. 스카이프 하나 연결해서 그냥 학교랑 이런 아이들을 어차피 같이 가르칠 거 그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가 뜻하지 않았던 수학이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아이들, 농촌 아이들이 제시한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새롭게 푼다면 이렇게 해결해보면 좋겠어. 우리는 도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어를 했는데요. 이 모람초 아이들이 가장 심각했던 건 이 역시 가게의 문제였고요. 엄청난 회의를 하더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개탄해 하다가 학급비를 풀어서 홈플러스에 가서 과자 한 박스 가득 사가지고 의당초 아이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의당초 아이들은 그 대가로 본인들이 수확했던 토마토를 가득 따가지고 아이들에게, 대구의 아이들에게 보내줬고요. 다음 차시에 할 때에는 이 과자 파티하고 토마토 파티 하면서 그 다음 차시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식의 공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의 삶의 현실 문제 그리고 그들의 경험까지 공유하는 수업 시간이 되었고요. 이 아이들이 10월달에 작년에는 공주 의당초 애들이 월암초 와서 하룻밤 자고 하는 홈스테이에서 도시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 체험이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즐거웠던 그러한 추억들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학년의 도시와 농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기억되지 않았던 그 도시와 농촌이라는 단원의 지식들 그리고 사실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커서도 기억될 도시와 농촌의 문제, 그걸 해결했던 경험, 이 안에는 아마 농촌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한 아이들의 그 미래에 그들에게 기반을 깔아줄 것이 바로 그 교실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분명히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의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기서 받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시고 첫 번째 하시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지금 이러한 것들처럼 사실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유동 선생님 또는 지금 하실 이동수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던 포럼에서의 한 10년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로 이 지원을 하실 때 본인들의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다를 지원하시거든요. 전 세계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기존에 이런 난리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라는 본인의 수업을 자랑하시는데요. 그 수업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벼운 아이디어로 작년과 달랐던 아니면 지난 단원과 다른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시도해보신 그 처음이 그 다음을 낳고 그 다음이 아이들에게 유명한 새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기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디지털에 대한 것들, 어제 미르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는 혁신초등학교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소프트웨어 시범학교도 하셨던 학교예요. 근데 혁신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시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스마트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제 따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컴퓨터 아이들한테 해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전두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두엽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는 전두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씩 웃었더니 부장님 애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저를 막 호통치셨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는 기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백 안 사고 서피스 막 이런 컴퓨터 사고 텔레비전 사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각종 기기들이 난무합니다. 뭐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게임 콘솔기도 뭐 세대별로 다 있어요. 회사별로 다 있어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뭐 당연히 저희 회사 엑스박스도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1 뭐 버전별로 다 있고요. 컴퓨터도 뭐 태블릿, 서피스, 그 다음에 뭐 노트북, 데스크탑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 신랑은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공유기도 그냥 공유기 쓰는 게 아니라 뭐 라우터 써가지고 여기 꺾이는 데가 잘 통신이 안 된다면 공유기를 3단 콤보로 놓습니다. 이런 집안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2살 지나서 말을 잘 못할 때였어요. 지금 정확하게 원령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을 잘 못하는 3살 이전의 나이에 뽀로로 놀이판이 있었습니다. 저희 DDR 하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발로 밟으면 텔레비전에 있는 게임들이 이제 구동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게임기를 사주는 게 있었는데 할머니가 얘가 해달라니까 엄마 오기 전에 할머니는 못한다.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 라고 했더니 이 꼬맹이 고 작은 아이가 RGB 선을 들더니 텔레비전 옆에 가더니 할머니 빨간 건 빨간 거, 노란 건 노란 거, 하얀 건 하얀 거 이렇게 끼워내는 거예요. 껴달라고. 그래서 꼈더니 터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얘는 뭐냐고. 저 혼났습니다. 니네가 맨날 이런 거 해버릇하니까 애가 이 꼬맹이가 이런 오락기 낄 줄 안다고. 근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너는 디지털 천재이구나. RGB를 이해했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웁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중에 제가 수면을 되게 줄여서 사는데요. 4-5시간 자요. 평균적으로 20시간 정도 제가 있는 공간, 제가 활동하는 데에는 디바이스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는 뭐 돌아다닐 때에도 이 스마트폰 얼마나 끼고 다니십니까? 심지어 잘 때도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자는데요. 이러한 기기들을 아이들에게 무작정 치워만 놓는다고 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까가 제가 가진 그 의문점이었어요. 저는 양육을 저희 어머니가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잘 키워주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양육관과 교육관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딸 셋을 키우셔서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증거들 있잖아요. 저도 나름 엄마 덕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딸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충돌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디지털에 대한. 아마 그 선생님과 저의 충돌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라면 그거는 부모나 아니면 보았던 어른들이 그 기기 가지고 게임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꼬맹이 친구들 만나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새 집이 있어요. 엄마들, 아빠들 막 이제 학교 보내는 이야기를 수다를 떨었더니 애들이 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엄마 핸드폰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집 꼬마가 핸드폰을 딱 가면서 엄마 쿠키런 할 거야 이러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소연 일로 엄마 핸드폰 뭐하러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쿠키런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쿠키런은 내가 하는 게임이 아니지 그랬더니 왜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쿠키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 엄마 아빠 경찰 공무원 뭐 시청 공무원이에요.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어제 쿠키런만 했냐? 이러더니 아빠 맨날 쿠키런 하잖아 아니면 야구 보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들을 이제 3명을 모아서 야 컴퓨터나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쿠키런밖에 없을까? 라고 했더니 저희 딸내미가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엄마가 뭔가 얘를 쿠키런으로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쿠키런 이런 뭐 게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야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저희 애가 엄마는 일을 하는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발표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럼 너는 뭐 하냐 컴퓨터로? 그랬더니 나는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엄마가 그 자기 딸을 탁 때리더니 서연이는 저렇게 몇 개가 하는 걸 대답을 하는데 쿠키는 뭐야? 쿠키는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애들 보내고 그 엄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컴퓨터나 너 핸드폰 갖고 뭐하냐? 컴퓨터는 집에서 잘 안 만든대요 본인은. 그래서 그럼 넌 휴대폰 갖고 뭐하니? 그랬더니 쿠키런 한대요. 오빠 네가 쿠키런을 하는 것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딸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쿠키런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디지털 도구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영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을 못하면 문맹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이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디지털 문맹이라고 부르거든요. OECD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2018년쯤 되면 90%의 이 일을 하는 현장이 IT 인프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트, 예전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냥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코드를 찍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재고 시스템,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 IT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디지털 이해 능력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손으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일밖에 못하는 손 노동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도구로서 컴퓨터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도구이다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 이러한 기구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올바르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때 이러한 것들로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게임으로 접근했던 도구였을지 몰라요. 근데 학교에 해봤더니 이걸로 관찰학습도 하고요. 별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제 같은 것들 쓰는 것들 공책에 쓰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거기에다가 그림 그려서 발표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배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디지털 역량들을 배워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꼬맹이 그 무슨 아시안 게임에 있는 저 마스코트 인형을 사달라고 한밤중에 저를 쫄라대서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이지 않아가지고 인형을 아무 데서 안 파네 이러고 인천 가서 사야 돼 이랬더니 그럼 인천은 엄마 출장을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저 프롬의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윈도우즈 8 쓰고 계실 텐데요. 윈도우즈 8에 있는 프레시 페인트라는 유화 그림을 그리는 앱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밑에 깔아주고 네가 가지고 싶은 프로메를 열심히 그려봐. 그러면 또 알아? 소원이 이루어질지? 뭐 이러면서 줬더니 뭐 계속 본인이 이제 색깔 칠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봤던 드래곤 길들이기 캐릭터 색칠도 하고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꼬맹이 혼내줬던 실현한다는 그 꼬맹이하고 저희 딸아이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말에 저희 회사 놀러 가는 거 좋아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와서 그 엄마하고 이제 그 엄마에 제가 소통을 쳤잖아요. 니가 키 엄마 하니까 그러잖아 이랬더니 뭐 어떡하냐 이러길래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노는 거 놀이에다가 우리가 의도한 무언가를 좀 넣어보자라고 해서 저희 회사 12층에 오면 이제 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들을 많이 걸어놨는데 애들한테 이제 엄마들이 핸드폰 2개를 줬어요. 아이들이 원했던 그 쿠키라는 하는 도구를 줬고요. 그 핸드폰 2개를 저희 딸에게 제 거, 그 아이에게 엄마 거를 주고 그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들도 아마 사진 백업하고 계실 텐데 엔드라이브에 백업을 하시거나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라고 있는데 원드라이브에 백업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 세팅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면 저하고 저희 그 애기 엄마는 컴퓨터에 앉아서 그 원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찍을 때마다. 그 중에 이제 잘 찍은 사진 5개를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와서 저희가 이 노트북 2개를 두고 이게 이제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었는데요. 파워포인트 열어주고 아이들한테 손으로 터치해서 그림을 넣는 방법, 그리고 그림을 액자를 넣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로 제목을 쓰는 법을 3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 꼬맹이들 곧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넣고 액자 고르고 거기에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을 적었어요. 1시간 내내 땀을 빨빨 흘리고 뛰어다니면서 뭐 저희 회사 전세를 다 냈어요. 사장님이 보시면 아마 뭐 전기세라도 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저런 작업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했었고 회의실에서 했었고 마지막 장소는 저희 사무실 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배 깔고 누워서 거기 앞에 보이는 정화문과 경복궁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린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장소로 놓았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빔 프로젝트에 파워포인트를 연결해서 이 클리커를 줬습니다. 엄마들이 마지막에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조금 더 줬고요. 그리고 발표를 해볼까? 라고 했더니 불을 꺼라, 등장 음악을 대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딸내미께서 엄마 닮으셔가지고 뭐 이런 플로우를 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더니 저희가 했더니 아이들이 클릭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발표를 하는데 애기 엄마가 놀랬던 게 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스피치 학원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스피치 학원에서 마지막 이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느라고 그동안에 배웠던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아나운서가 가르치는 그런 스피치 학원이래요. 엄마 앞에서 배웠던 걸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첫 마디는 큰 소리로 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러면서 발표를 하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애기가.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와서 이제 보면서 이런 걸 하자 그랬어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할 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쟤는 왜 발표하는 거 그런 거 근데 뭐가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꼬맹이가 저 옆에 있는 저의 여리여리한 친구인데 발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이 제목은 서연이랑 나랑 다른 이유는 서연이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이랬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 엄마가 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떡해 저 잘하는 애가 그 학원 왜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학원 탓이 아니죠. 그 학원에 가서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를 엄마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도구가 저희 아이들에게 쿠키런하고 그냥 게임하라는 도구가 아니라 저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도구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저희 꼬맹이가 원노트 쓰는 화면입니다. 스크린 캡처 기능을 가지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장난감을 지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캡처하는 거예요. 저거 켜서 가면에서 저거 필요 없다는 박스는 저렇게만 넣겠대요. 그래서 원노트를 확인합니다. 지가 크라프트했던 그림하고 링크가 딱 들어가 있어요. 되게 화면 어둡다 하고 화면 좀 밝게 만들고. 네, 잘하죠. 이게 한 여름쯤 옷이 저런 거 봤을 때는 제가 한참 전에 찍은 건데 원노트를 아이가 알고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노트 내일 하실 때 또 그런 것들을 보시겠지만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애기 워크시트 했던 것들 이만큼 종이 어제 유치원에서 이만큼 보내왔어요. 졸업한다고. 그 종이 버리지도 못하고 간직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 제가 워크시트 저희 아이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원노트에 모아놓고 있거든요. 미술학원 가서 했던 데칼코마니들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종이로는 언젠가 버려질 수 있지만 이 디지털화된 자산은 제 아이에게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을 때 파일 하나를 건네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인타이어 라이프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소스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원노트도 제가 이제 옆에서 일을 해야 돼서 애기한테 너는 공책을 보고 엄마는 일을 좀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1분에 한 번씩 불러요. 거의 한 30초에 한 번 불러요. 엄마. 그래서 컴퓨터를 내준 거예요. 자, 뭐 아침에 뭐 EBS에서 옥토너 장난감 새로 나오고 광고하는 걸 봤대요. 그걸 사고 싶다고 얘기를 막 몇 번 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검색해라 그랬어요. 찾아봐라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랬더니 네이버를 켜더니 옥토너 장난감을 검색하더라고요. 이미지 검색을 가요. 이미지를 저렇게 슬라이드 쇼로 보더라고요. 한 30분은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앉았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것도 있어, 엄마 이것도 있어 물어보길래 원노트 스크래핑 기능을 가르쳐준 거예요. 야 여기 가위 보이지? 가위 누르고 화면이 하얘지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그림을 이렇게 잘라. 그러면 그게 그 그림도 여기에 노트에 집어넣어지고 거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링크도 여기 나오니까 엄마가 네가 다 모아놓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너랑 같이 보고 골라서 사줄게 라고 했더니 조용히 30분을 눈물 없이 스크래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한 50개 모아놨어요. 그날 장난감 사주느라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어떤 장난감 하나 사고 싶은 구매 욕구에 대한 것들을요. 저희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 애기 기저귀랑 물티슈 살 때 막 그 옥션을 뒤지고 가격을 100원 단위, 10원 단위를 비교했던 걸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밖에 나가면 10,000원짜리 막 사면서 그왜 개당 120원이 차이라는 10원 차이라는 걸 왜 계산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색을 하고 뭘 사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요. 맛집도 대구 맛집 제가 검색하고 왔잖아요. 맛집도 검색하고요. 이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이제 생활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도구로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품을 검색할 때는 검색 포털을 이용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그거는 어떤 난리지나 팩트, 텍스트로 이해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가 원할 때마다 항상 검색을 해요. 제 거 심지어 어제 밤에는 예스24 봐가지고 지 읽고 싶은 책을 카트에 잔뜩 담아놨더라고요. 그러한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디지털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디지털 역량들은 사실은 이 깨지는 것들을 두고 넘어가서 공부를 하는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두뇌를 발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아이가 과연 이 공부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교실의 현장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두뇌가 단련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꿈꾸시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셨기에 아까 보셨던 이 6가지의 역량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 시간들이 오늘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공유할 장표를 제가 보니까 93장이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56장 와 있고요. 뒤에는 쇼케이스 스쿨에 대한 이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지금 보니까 시간이 11시 30분이고요. 제가 1시간을 딱 맞추려고 했었는데 30분 더 저희 이제 이 우동 선생님께서 시작에 대한 것들 하시고 오후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쇼케이스 스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후에 오늘 오후 시간 중에 시간이 탐날 때 제가 틈을 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학교들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배우실 원노트가 있는데요. 원노트는 노트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공부를 쓰고 계시는데 아마 내일 되시면 컴퓨터에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노트가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쇼케이스 스쿨 중에 한 학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버전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쓰고 있는 버전들에 대한 비디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working on multiplying and dividing monomials. You're going to start looking at what the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are. You're going to organize it in this way. I'm going to go ahead and put -5 to the second first since we write our constant first. Any questions? Would I ever go back to teaching the traditional binder where the kids have all of those papers? No. OneNote helps to give students that scaffolding they need to keep themselves organized and then to transition that technological organization into the kind of organization that they make in their mind. Along with being able to share my notebook, I can also see the kids' notebooks. If I have a kid that's struggling, I can keep their notebook open all the time. It makes differentiation incredibly seamless. We can sit with a student, change something on their tablet, we can push it out to them electronically. It helps students remain a part of the learning community without being called out. With Office 365, my colleagues and I can work together in OneNote at the same time, which is really cool. We're able to update the notebook either sitting together in our own classrooms or even from home in real time and see what each other is doing. When they collaborate for research, it's really easy for them to share with each other. They're like, oh yeah, we can share this, because they see us sharing all the time. I'm thinking of a couple of girls who said, can we create our own OneNote notebook to study together? And they begin to initiate using OneNote for themselves in ways that push their academics. OneNote has made me a better teacher because I'm more organized, I use my time better. For me, I think it helps me to be more present to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I'm not worried about, is everything ready? I can really focus on their learning at that moment.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에 대한 사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미국은 1대1 프로그래밍 러닝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1인 1디바이스를 지급해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지가 2006년부터 한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 있는 월드 초스쿨을 갔는데 거기도 이런 원투원 프로그램을 한 지가 14년이 되었던 거예요. 한국 저희 되게 부러워요. 인터넷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 본사에서도 어제 요청이 온 게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사례들을 비디오 케이스를 만들어주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구축이 완벽한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인데 미국은 사실 가면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 엄청 느립니다. 뭐 3LTE가 어딨어요. 거기 안 돼가지고 진짜 막 맨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 스피드를 느끼고 싶다라고 막 노래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 원투원에 대한 것들이 이미 시작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고 그 노하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이 왜 그 10여 년이 넘게끔 아이들에게 이 컴퓨터를 주어줬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여기 이제 가볍게 지금 비디오로만 스케치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아날로그로 해서 넘어설 수 있는 이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책을 대신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그래서 그 학교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공책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대체물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원노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책이 더 나은 게 있다면 공책을 갖고 다니는 게 마땅하지 애들한테 왜 더 무거운, 더 비싼, 더 위험한, 떨어뜨리면 뭐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거를 쥐어주게 되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례들은 내일 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텐데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t's a seamless part of my school day. I can work on my notebooks wherever I am. Could not survive pre-calc without OneNote.
OneNote is a great tool for students because it incorporates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you'll need for school. You can embed pictures, video, audio. You can just click and start typing or start inking. You can write in different languages. You can send it to others, you can share it with others. And OneNote allows us to have all of this right in the same page. OneNote is a great tool to use to collaborate with your peers. If you have a shared OneNote, you can work on a project at the same time. It's really great, especially when you're sick at home and you're asking people, hey, what's from the day? This keeps us all really on the ball with what's going on, and a person can come the next day and jump right back in because they know exactly where we're at. OneNote really comes in handy when you're doing projects, so you can have, okay, this is the notebook for this class, then one tab for the project. It kind of creates a framework when you're making papers to have these different pages with notes about different sources. The teachers will post things in their notebooks that they want us to use, like worksheets or homework sets for the night. You can just do your homework, you don't even have to turn it in. They can just look at it at 8 o'clock in the morning when it's supposed to be due. I have OneNote on my personal computer, my school computer, my tablet, and my phone. It's become such an ingrained part of the way that I do research, take notes, and prepare for tests. Wherever you are, no matter what device you have, you could pull out OneNote. It served as a vehicle for me to collaborate with my peers and my teachers, and I'll definitely take that skill with me to college. 이 친구들이 6에서 12학년이라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도구가 시작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런 교육학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단초로 가지시고 오늘의 수업 그리고 내일의 연습까지 연결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3월에 시작하실 때 뭔가 하나 해봐야 되겠다 어려운 거에서 시작하실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노트 하나 바꾸시는 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제가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선생님 항상 좋아했던 학생이에요. 교무실도 엄청 많이 갔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저는 교무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상도 많이 닦았고요. 선생님 책상에 꽃도 많이 꽂아놓은 것 같고 편지 항상 써서 선생님 책상 밑에다가 놓고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만날 시점이 되고 나니까 초조함과 불안감이 누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문제를 진짜 매 순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운명적으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꿈이 그리고 아이의 인성이 아이의 그 1년이 또는 더 길게는 그 1년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일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아이는 저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낼 선생님과의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만날 선생님이 모두 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미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들 앞에 그 아이들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슈퍼 히어로가 되시고 계시거든요. 매 순간 아이들이 혼란이 오고 그리고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라볼 상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되는 순간들이 학교 현장에 12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마주할 그 아이들의 영웅들이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버거우신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들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노력들 해주시는 것에 저희 그 응원을 담아서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는 장소에 뛰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 잊지 않으시고 저 기업들이 사실 기업이 어떤 이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을 새겨보시고 저희에게 이미 이제 대구중앙중학교는 저희와 손을 잡고 잘 하고자 하시는 이 대구중앙중학교의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 저희 지척에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손 내밀어 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큰 도움, 작은 도움 가리지 않고 도움 드리러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연수 잘 받으시길 응원하고요. 저도 오늘 내일 조교 역할을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열심히 화장하고 왔는데 내일 못 알아보시지 마시고요. 내일은 그냥 날 얼굴로 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수 받고 연수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소중히 같이 있게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받으시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